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중마고우의 손에 떠밀려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어느 선비의 서늘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자네가 없어지면 이번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않겠나? 그러니 나를 위해 사라지게! 깎아지른 듯한 천길 낭떠러지, 문경세제의 가장 험하고 깊은 고갯마루 위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함께 상경하던 중마고우 최민국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나눈 우정이 고작 과거 급제 따위에 무너질 것이었나. 10년을 동고동락한 세월이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라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민국은 조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네의 그 뛰어난 재주가 항상 나를 2인자로 만들었지. 자네만 없으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다음 생에는 부디 내 아랫사람으로 태어나게나. 그 말과 함께 민국은 온 힘을 다해 선우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선우는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그의 비명소리는 깊은 골짜기에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선우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민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끈을 고쳐매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잘 가게, 친구. 자네 목까지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줌세. 라고 중얼거리며 유유유히 한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우의 몸은 허공을 가르며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순간 절벽 중간에 기적처럼 튀어나온 늙은 소나무 가지가 그의 도포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우드득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굵은 가지가 부러지며 추락 속도가 줄어들었고 선우는 절벽 아래 튀어나온 덩굴 무더기 위로 거칠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고 눈앞이 번쩍거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하며 덩굴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흐려지는 의식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저 비열한 배신자가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장원 급제하여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것이라는 분노가 꺼져가던 생존 본능을 강렬하게 일깨운 것입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안개 자욱한 절벽의 중간 지대였습니다. 위로는 까마득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아래로는 시퍼런 급류가 흐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탈출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선우의 눈빛만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을 축일 물을 찾아 절벽의 틈새를 헤매던 선우는 덩굴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본능적인 이끌림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웬 백발의 노인이 낡은 책을 베개 삼아 드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인기척을 내자 노인은 벌떡 일어나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쯧쯧. 꿈속에서 공자님과 바둑을 두며 천하를 논하던 참이었는데 내 놈이 판을 엎었구나. 예의도 없는 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냐. 노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이 노인은 바로 30년 전 조정의 극심한 당파 싸움과 부패의 환멸을 느끼고 벼슬을 버린 채 사라졌다는 전설적인 대제학 백운거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었으나
그는 이 절벽 아래 숨어 지내며 세상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에게 납작 엎드려 자신의 기구한 사정을 고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억울하게 죽을 뻔한 목숨 부디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운거사는 코웃음을 치며 냉정하게 선우를 내치려 했습니다.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알아보고 등을 내준 멍청한 놈이 무슨 나라시를 하겠다고 설치느냐. 썩 꺼져라. 내 낮잠이나 더 자야겠다. 선우는 물러서지 않고 동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버텼습니다. 뼈가 부러진 고통과 굶주림이 그를 괴롭혔지만 민국에 대한 분노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고 버티는 선우의 도끼에 흥미를 느낀 백운거사는 마침내 그에게 3가지 기이한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좋다. 내 놈의 도끼가 제법이구나. 허나 실력이 없는 분노는 그저 투정에 불과하다. 첫째, 이 절벽 틈새에 자라는 천년초를 캐어되 뿌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말 것. 둘째, 흐르는 계곡물에 붓을 적셔 저 바위에 시를 쓰되 물이 마르기 전에 네 뜻을 온전히 전할 것. 셋째, 나를 말로 설득하여 이 동굴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고 싶게 만들 것. 이 3가지를 해내면 너를 제자로 받아주마. 이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심한 관찰력과 인내심을, 두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필력과 기백을, 세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변과 통찰력을 시험하는 고난도의 과제였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모든 학식과 진심을 다해 시험에 임했습니다. 약초의 생태를 밤새 관찰하여 온전하게 캐냈고, 물을 머금은 붓으로 바위에 복수가 아닌 정의와 민심에 대한 시를 일필휘지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운거사에 잊혀진 정치 철학을 논하며 어르신의 지혜가 이 동굴에서 썩는 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입니다. 라고 호소하여 그의 열정을 다시금 자극했습니다. 선우의 진정성에 백운거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비범한 재능과 올곧은 됨됨이에 감탄한 백운거사는 동굴 깊숙한 곳 바위 틈에 숨겨두었던 낡은 함을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함을 열자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집필했으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 숨겨두었던 치국평천하비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백운거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책을 건넸습니다. 이 책에는 공자왈 맹자왈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는 없다. 기존 성리학의 굴레를 벗어나 백성을 배불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부패한 관료를 척결하는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안들이 담겨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글 잘 쓰는 법이 아니다.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을 날카로운 칼이다. 내 놈이 이 칼을 쥘 자격이 있는지 이번 과거에서 증명해 보거라.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그 내용은 선우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토지개혁, 조세제도의 모순 해결, 국방 강화 등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법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운거사는 선우에게 책을 건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밤낮으로 그 내용을 강론하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선우는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비록의 내용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선비에서 세상을 꿰뚫어보고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가로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절벽 아래의 시간은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가 임박하자 선우는 백운거색에 눈물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동굴을 떠났습니다.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어르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겠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헤치고 내려오느라 그의 꼴은 영락없는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포는 갈기갈기 찢어져 누더기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가족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품속에는 세상을 바꿀 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양도성에 들어선 선우는 거리 곳곳에 붙은 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장안에는 최민국을 유력한 장원 후보로 꼽으며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했습니다. 최민국 도령이 이번에 지은 시가 기가 막히다더군. 그 친구는 하늘이 내린 문장가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민국은 선우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선우가 여행 중에 썼던 습작 시들을 훔쳐 마치 자신의 것인 양문인들에게 발표하며 명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친구의 영혼과도 같은 시까지 도둑질하여 명예를 얻으려 한 민국의 파렴치함에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최민국. 네가 쌓아 올린 그 거짓된 명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드디어 결전의 날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앞은 전국에서 모인 유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민국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호위 하인들을 거느리며 위세에 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분이 바로 장원 후보 최도령이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선우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군중 속에 섞여 민국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민국이 시험장 입구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선우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의 눈빛에서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기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은 선우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천한 거지가 재수없게 쳐다보는군. 강선우 그놈은 이미 단장의 절벽 아래서 까마귀 밥이 되었을 텐데 내가 헛것을 보나 보다. 긴장해서 그런가 보군. 민국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만하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품속에 간직한 치국 평천하비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문장들이 선우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막으려 했으나 그가 당당하게 내민 농명을 보고는 코를 막으며 마지못해 들여보냈습니다. 선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결연했습니다. 시험장에 엄숙한 정적이 흐르고 임금의 명을 받은 승지가 단상에 올라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창궐하는 도적대를 토벌하고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할 근본적인 대책을 논하라. 이는 단순히 유교 경전을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날로 심각해지는 도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생들은 당황하며 붓을 들지 못하거나 엄벌에 처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거나 왕도 정치를 통해 교화해야 한다는 식의 뻔하고 고리타분한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국 역시 자신만만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익혀둔 화려한 미사여구와 고사선거를 총동원하여 도적들을 무력으로 강력하게 진압하고 엄격한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유려한 필체로 써 내려갔습니다. 도적은 나라의 독버섯이니 뿌리까지 불태워야 마땅하다. 그는 자신의 문장력에 심취하여 붓을 놀렸고 자신의 답안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이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강선우가 있었다 해도 나를 이기진 못했을 것이다. 구석자리에 앉은 선우는 눈을 감고 백운거사와의 문답을 떠올렸습니다. 도적은 왜 생기는가? 백성이 천성이 악해서가 아니다. 백성이 굶주리기 때문이다. 백성은 왜 굶주리는가? 탐관오리가 수탈하기 때문이다. 고로 도적을 잡으려면 칼을 들어 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먼저 관하로 향해야 한다. 썩은 관리를 베는 것이 곧 도적을 없애는 길이다. 선우는 눈을 번쩍 뜨고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일필휘지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놀림에는 거침이 없었고 종이 위에는 혁명과도 같은 문장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도적 발생의 원인을 조정의 부패와 조세 제도의 모순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토지 개혁안과 관리 감찰 제도의 강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 방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답안지가 아니었습니다. 썩어가는 조선의 환부를 정확히 찌르고 도려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글씨에는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과 기백이 서려 있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다음 장을 넘기는 그의 기세에 주변 선비들은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 제출이 완료되자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관들은 수많은 답안지 중 유독 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선우의 답안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권신들의 치부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위험한 내용이었기에 시관들의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한 시관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불온한 글을 쓴 자는 당장 잡아들여야 하오. 이것은 조정을 능멸하는 반역이나 다름없소. 그러나 이번 시험의 총책임자였던 대제학은 글 속에 담긴 논리정연함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정, 그리고 탁월한 식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제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이야말로 전하께서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시는 직언이요. 매번 아첨하는 글만 보다가 이런 살아있는 글을 보니 눈이 트이는 것 같소. 이 글을 장원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요. 경론 끝에 선우의 답안지는 임금에게 올릴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제학은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답안지에 통자를 크게 써넣으며 이 걸출한 인재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려는 인파로 성균관 아픈 발, 디딜 틈 없는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최민국은 비단 옷을 입고 자신이 당연히 장원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미리 축하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장원급제 최민국 도련님을 외칠 준비를 하고 목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부채를 펼쳐 붙이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관리가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치고 장원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근본 식년시 문과 장원, 강선우. 순간 최민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우? 그 친구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실종됐다던 사람이 장원이라니. 이게 무슨 귀신곡할 노릇인가? 민국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국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공포와 혼란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장원으로 호명된 강선우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에 삿갓을 쓴 채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선우는 천천히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분명 강선우였지만 예전에 유약했던 서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서운 눈빛을 가진 호랑이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벽에서 긁힌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있어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선우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단상 위에서 창백하게 질린 최민국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는 민국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국아,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장원 자리가 여기 있는데 표정이 왜 그러한가?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 같구먼. 내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것이 그리도 놀라운가? 민국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너,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우의 눈빛은 민국을 꿰뚫고 있었고 민국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장원 급제자인 선우와 차석인 민국 그리고 합격자들은 입궐하여 임금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선우의 파격적인 답안에 대해 직접 묻고자 했습니다. 그대의 글은 조정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두렵지 않았느냐. 선우는 엎드려 고했습니다. 소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번 죽었던 목숨,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두려운 것은 백성의 눈물뿐이옵니다. 전하께서 저의 부족한 글을 알아봐 주셨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임금은 선우의 기계와 충심에 감탄하며 그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얻은 것은 하늘의 축복이다.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라. 그때 선우가 고개를 들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상을 받기 전에 먼저 밝혀야 할 추악한 죄악이 있사옵니다. 이 신성한 자리에 친구를 살해하려 하고 국법을 농락한 자가 뻔뻔한 얼굴로 서 있사옵니다. 선우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최민국을 향했습니다. 어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우는 최민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절벽에서의 살인 미수 사건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저자는 과거 급제에 눈이 멀어 동행하던 친구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글을 훔쳐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민국은 억울하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전하, 이는 모함입니다. 제가 장원 자리를 놓쳐 질투하는 저자가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민국의 뻔뻔한 태도에 대신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설마하니 양반과 자제가 그런 짓을. 선우는 차분하게 품속에서 낡고 해진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국이 발표하여 칭송받았던 시들의 원본이 적힌 선우의 습작이었습니다. 민국이 선우를 밀어버릴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짐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집의 마지막 장을 보시옵소서. 민국이가 베껴 쓴 시에는 없는 제가 숨겨둔 낙관과 시를 지은 날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승지가 시집을 받아 확인해 보니 과연 선우의 말대로였습니다. 민국이 최근 발표하여 극찬을 받았던 시들은 모두 선우가 사고당하기 한참 전에 지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날짜와 낙관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날짜가 확실하옵니다. 명백한 표절의 증거가 드러나자 민국의 변명은 궁색해졌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또한 저자가 저를 밀어버린 단장에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소나무 가지에는 저자가 당시에 차고 있던 옥관자의 파편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밀칠 때 제가 허우적거리지 않았다면 뜯겨나가지 않았을 물건이지요.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시옵소서. 민국은 그제야 자신의 가끈 장식인 옥관자 하나가 떨어진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랐으나 그것이 범행 현장에 남아있다는 말에 사사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과 사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신들은 민국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임금은 대노하여 옥좌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은 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를 뽑는 자리지 짐승만도 못한 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친구를 죽이려 하고 남의 글을 훔쳐 명예를 탐한 자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겠느냐. 내 너를 믿고 차석으로 뽑았거늘 내 놈이 나를 능멸하였구나. 임금은 즉시 최민국의 급제를 취소하고 그를 의금부에 하옥하여 엄히 문초할 것을 명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 민국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선우야, 친구야,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네.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하지만 선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절벽에서 밀 때 우리의 우정은 이미 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산산조각 났다네.
자네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달게 받게나. 민국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궁궐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고 그의 가문은 삭탈관직 당하고 멸문지화에 가까운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선우가 정식으로 관직을 제수받으려던 찰나 궐문 밖에서 웬 노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하하하, 내 제자가 밥값은 제대로 했구먼. 백운거사가 선우의 장원 급제 소식을 듣고 한양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전설적인 대제학이었던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 옥좌에서 내려와 버선발로 맞이했습니다. 스승님, 살아계셨습니까? 과인이 얼마나 스승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백운거사는 임금에게 정중히 읍하며 말했습니다. 소신은 늙고 병들어 쓸모가 없으나 제가 키운 이놈은 제법 쓸만할 것입니다. 썩어빠진 조정에 새 바람을 일으킬 물건이니 부디 이 아이의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전하께서 잘 벼려주시옵소서. 제 평생의 역작인 비급을 모두 전수받은 아이입니다. 임금은 백운거사의 보증에 선우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인정하신 인재라니 더 볼 것도 없소. 임금은 선우를 암행어사에 제수하여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강선우는 화려한 관복 대신 다시금 남루한 옷을 입고 마패를 품은 채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는 백운거세게 배운 치국평천합의록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방 수령들의 교묘한 착취 수법과 장부 조작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은 그를 더욱 냉철하고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그의 모습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의 호령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부패한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억울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백운거사의 가르침대로 농법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억울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구제책을 펼쳤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받던 마을이 되살아났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어느 날 선우는 함경도 지방을 순찰하던 도중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노역을 하고 있는 최민국과 마주쳤습니다. 민국은 병들고 쇠약해져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거적대기를 걸친 채 짐승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선우를 보자마자 땅에 머리를 박으며 피가 나도록 빌었습니다. 선우야, 아니 어사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선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수행원들은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주라고 권했으나 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잊었으나 죄 지은 자가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다. 내가 너에게 사사로운 정을 베풀면 네가 헤아려 했던 국법이 운다. 선우는 민국에게 밥 대신 자신이 직접 쓴 개과천선이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던져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복수가 아니라 공명정대한 법치의 실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선우는 조정의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백성을 위한 개혁에 헌신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명제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단장애가 낳은 명제상이라 불렀습니다. 선우는 가끔 관복을 벗고 옛날 그 문경세제의 절벽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려 목숨을 부지했던 그 늙은 소나무 가지를 어루만지며 스승 백운거사와 함께했던 동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가 나를 민 곳은 죽음의 절벽이었으나 그곳은 나를 진정한 재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산실이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글만 아는 평범한 선비로 남았을 것이다. 그는 절벽 아래 굽이치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는 다시 백성들이 기다리는 세상 속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친구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위기가 오히려 주인공을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명재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묵직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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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겠습니다.